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08년 2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보죠. 21번. 배전선로에서 수용가의 공급전압을 허용범위 내에 유지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래서요. 공급전압을 허용범위가 뭐예요? 허용범위. 전압의 허용범위가 있죠. 그게 뭐야? 우리가 110V다 그러면 허용전압이 얼마죠? 플러스 마이너스 6V 내외로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 돼도 관계없다 이거죠. 220V도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13V를 허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380V에서는 얼마 허용하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38V를 허용한다. 이렇게 허용범위 내에 유지하기 위해서 뭐 조정을 가하든 무효분을 조정하든 이 방법이 아닌 것을 찾으랍니다. 1번부터 보시면 배전변압기에서의 전압 조정에는 고압선 각 부분의 전압에 따라서 배전변압기의 사용 탭을 선정한답니다. 탭 선정. 1번의 탭 선정. 탭을 조정하겠다 이 말이야. 이건 맞는 거고요. 두 번째 66kV 이하 변전소에서는 66kV 이하 변전소에서는 SVR 갖고 전압을 조정하는데 자 한번 볼까요? 모선 또는 급전선마다 정지형 스태틱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정지형 전압 조정기 가지고 전압을 조정한답니다. 맞죠? 3번에 보면 보기 3번에 우리나라에서는 배전선로에서 전압 강화를 10%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10% 이하로 한다는 게 포인트고요. 적정한 전압 강화 값을 설비별로 분담하는 방법으로 전압 조정용 기기와 병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3번까지는 맞네요. 4번에 보시면 배전선로의 부하는 중부와 경부하 시에 크게 변하므로 변전소 수전 측의 송전선로에 대해서 소리액터를 사용한다? 소리액터는 뭐 하는 거예요? 접지 방식이지. 접지 방식. 전압 조정하는 게 아니라 접지 방식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 4번이 답이 되겠네. 그죠? 자, 22번으로 갑니다. 22번은 다음 중 송전계통에서 안정도 증진 방법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안정도가 뭐예요? 안정도가 송전단이 있습니다. 여기 부하가 있습니다. 부하가 있습니다. 부하에 어떤 부하를 미소 변동하거나 또는 급변하거나 또는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송전단과 그러니까 발전기 측과 부하단 측이 동기를 유지하면서 안정하게 운영되는 정도를 안정도라고 하죠. 동기가 뭐예요? 싱크로나이징 한다 이 말이지. 서로 그 어떤 동기 각속도가 맞다라는 거지. 그 각을 잘 유지하면서 운전되는 정도를 안정도라고 하는데 이 안정도를 증진하는 방법에 관계가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안정도 증진하려면 첫 번째 좋은 방법이 X값을 리액턴스 값을 작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전압을 평형시켜야 되고 세 번째 전력을 평형시켜야 되고 네 번째 고장이 발생했다면 고장을 신속히 차단해버려야 됩니다. 신속 차단, 고장을 신속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X값을 자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기의 X값을 작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값을 평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AVR로 전압을 조정하는데 발전기 측에 AVR을 설치해서 AVR로 전압을 조정하는데 얘를 소송성이 빠른 어떤 대단히 빠른 속도를 가지는 AVR을 설치해라. 그런 것들이고요. 뭐 전력을 평형해라 그러면 부하가 떨어져 나간 거다. 부하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발전기가 뭐 하겠어? 100kW 주고 있다가 죄송합니다. 30짜리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얘는 뭐가 돼서 가속해버리겠죠. 왜? 이만한 부하를 100kW를 주고 있다가 70배기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얘는 가속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정기적으로 속도가. 그럼 여기다 뭐 하라는 거야? 부하만한 크기의 저항을 달아라. 시스템 댐핑 레지스터 제동 저항기를 설치해서 뭐 하라는 거야? 전력을 평형시켜라. 죄송합니다. 고장이 생겼다 그러면 신속하게 차단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고속도 차단하면 되고 고속도 재폐로 하면 되고 고속도 개전하면 되겠죠. 고속도 개전기를 사용해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해라. 관계없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문제로 돌아가시면 1번 리액턴스를 감소해라. 맞네요. 2번 재폐로 방식을 채용해라. 재폐로 방식을 채용해라. 3번 소음성 있는 AVR을 사용해라. 4번 차폐선을 채용해라. 차폐선은 뭐예요? 차폐선은 가공지선을 우리 차폐선으로 사용하고 있죠. 전자의 도장에 직경내 등 이런 것에서 송전선을 보호하려고. 그죠? 답 몇 번? 4번이네. 4번. 답은 뭐 4번이네. 4번. 23번으로 가겠습니다. 23번 전력선의 통신선로의 전자의 도장의 주된 발생 요인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전자유도 장애가 있고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통신선에 목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발생을 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유도가 되는 거냐면 송전선의 불평형에 의한 송전선의 불평형. 그러니까 뭐예요? 불평이 됐다는 것은 R, L, C, G가 불평이 됐다 이거지. 이게 불평형 되면 정전적으로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일으킵니다. 걔가 뭐라고? 정전유도가 되는 겁니다. 정전유도가 될 것이고 송전선에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고장이 발생을 할 때 통신선에 또 유도장애를 일으키는데 걔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전자유도장애라고 합니다. 전자유도장애다라고 합니다. 자, 송전선에 고장이 발생을 하면 전자유도장애를 일으키는데 사실은 얘는 평상시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만 고장이 발생할 때는 전자유도장애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준다. 그때 전자유도장애의 크기는 얼마냐? 이는 제2의 오메가 ML의 3I0만큼의 영향을 줍니다. 누구한테? 통신선에. 자, 주파수가 크게 돼도 전자유도장애가 커질 것이고 상호 인덕턴스 M이 커져도 전자유도장애가 커질 것이고 같이 통신선과 전력선을 평행하게 병행 길이를 길게 해도 전자유도장애를 일으킬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얘? 여자 전류가 커도 누구야?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일으킬 텐데 가장 주요 원인이 뭐예요? 얘. 왜? 고장이 발생을 하면 얘가 발생을 하니까 일선지락 시에 고려되는 전류 단상의 영상 전류가 영향을 크게 준다. 다음 몇 번에 있는 거예요? 3번에 있네. 3번에 영상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뭘 잘못 먹었네. 자, 24번으로 가죠. 24번은 66kV. 얘가 무슨 전압이에요? 선간전압입니다. 아무 말 없이 기기가 됐든 회로가 됐든 우리 전력 시간이 됐든 뭐예요? 아무 말 없이 주어지는 전압들은 선간전압, 걔가 공칭전압입니다. 66kV 3상이라서 송전선에서 한 선의 리액턴스가 2Oh입니다. 전류가 300A일 때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하라. 퍼센트 X를 구하라 이 말이죠. 퍼센트 X는 2분의 뭐예요? ZI 곱하기 100%다. 여기서 Z값이 R을 무시한다면 뭐가 되는 거야? XI가 되죠. X오hm I가 되는 거죠. 자, 전압이 66kV가 주어졌는데 걔가 무슨 전압이라서? 상전압이 아닌 선간전압이니까 상전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 루트 3분의 66kV가 주어졌어요. 네, 66kV니까 기본 단위 오hm, 기본 단위 볼트로 바꾸면 66000 볼트가 되겠죠. 볼트분의 X값이 몇 오hm? 22오hm. I값이 몇 암페어? 300암페어입니다.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10 곱하기 루트 3이 나온답니다. 10 루트 3. 단위가 잘못됐죠? 우리 풀이가 메다가 아니라 뭐예요? 얘는 퍼센트가 되는 거죠. 퍼센트. 다음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네. 2번. 자, 25번으로 가겠습니다. 25번은 다음 중 원자로의 냉각제 구비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냉각제의 구비 조건. 냉각제가 뭐예요? 냉각제가 뭐야? 우리 원자로에서 이런 거죠. 원자로에 보면 우리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연료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죠. 어떤 합금에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이런 게 한 1.2m짜리가 쭉 꽂혀 있는 거 이렇게 보셨죠? 그 원자로에 보면 여기 펠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펠릿. 이 안에 펠릿을 가지고 지르코늄 합금으로다 이렇게 포장을 해놓은 거야. 그게 연료봉입니다. 이 연료봉이 원자로 내에 들어가 있는데 그 원자로 내에서 얘네들 연료가 뭐 하는 거야? 핵 분열하는 겁니다. 핵 분열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우라늄 1g에다가 중성자를 충돌시킵니다. 우라늄이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예를 들어 충돌시켜. N을 충돌시키면 이 중성자가 충돌되면서 분열을 합니다. 몇 개로 분열하자면 약 2.5개 N개가 다시 나옵니다. N 2분의 N개인 2.5개 정도가 나온다 이겁니다. 얘네들이 분열을 하면 핵 분열하면서 뭐 하는 거야? 보일러에 물을 데펴주는 거 아니야? 물을 데피면서 증기를 만드는데 그게 분열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얘가 과하게 분열을 해버리면 제어봉으로 제어하면 되지만 그 과하게 분열할 때 뭐가 발생되는 거야? 열이 막 발생을 합니다. 보일러 내에 열이 발생할 때 그 열을 식혀주는 놈이 누구야? 저 냉각제라 이 말이야. 그래서 냉각제는 재료가 뭐 사용되냐면 재료는 경수, 중수,
그 다음에 액체 금속이 사용됩니다. 액체 금속이 사용되는데 얘가 뭐냐?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나트륨유가 사용되고 그 다음에 또 가스도 뭐로 사용된다? 냉각제로 사용됩니다. 헬륨 가스라든가 뭐 CO2 같은 거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갖고 가스 가지고 냉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냉각을 하는 것을 우리는 냉각제라고 합니다. 어떨 때 냉각하는 거라고? 노가 뜨거워졌을 때. 자, 다음 중 냉각제 구비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 했어요. 1번부터 보시면 비열이 클 것 맞고요. 3번 열전도가 클 것, 4번 유도 방사능이 적을 것 그랬는데 2번에 보시면 중성자를 흡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냉각을 시키라 그랬지 중성자를 흡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성자 흡수가 많을 것이 아니라 중성자 흡수가 당연히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으로 갈게요. 26번은 투트라인 강원선전선로에서 주 공급 선로의 정전 사고 시 예비 전원 설비로 자동 전환의 밑줄, 자동 전환 개폐 장치는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주전원이 정전 사고가 됐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한전 캡코로부터 전원을 받고 사용하고 있어서 여기 주 변압기가 있습니다. 뭐 어떤 보호 계전기들이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사용하던 것이 부하를 걸어서 사용하고 있던 것이 주전원이 정전됐습니다. 그럼 이 정전된 전원을 어디서부터? 비상 발전기로부터 전원을 다시 받아야 돼. 전원을 받을 때 사용하는 게 뭐냐? 여기 스위치가 달려 있는데 얘가 무슨 스위치냐? 공통은 당연히 부하치가 있어야 될 거고 평상시에는 어디 붙어 있는 거예요? 상용전원에 붙어 있다가 얘가 자동으로 상용전원이 나가면 발전기 전원으로 붙는 걸 뭐라고 하냐면 오토매틱 로드 트랜스퍼 스위치라 그래서 오토매틱 로드 트랜스퍼 스위치 뭐예요?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가 되는 거죠.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다.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네요. 이렇게 상용주파가 상용전원을 쓰고 있다가 이상이 생겨서 비상발전으로 넘겨야 된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다? 자동 전환 개폐기다. 또는 자동 부하 전환 개폐. ATS라고도 하고 ALTS라고도 합니다. 3번. 다음 27번으로 가죠. 27번 보시면 동기조상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동기조상기가 뭐예요? 전동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부하를 걸지 않고 운전하는 거죠. 무슨 율로? 영영률로 운전하는 거야. 영영률로 운전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통이 중부하시가 됐다. 중부하면 전압이 어떻게 돼 있겠어? 당연히 전압 부위는 작아졌을 겁니다. 전압이 작아진 것을 전동기를 뭐해서 과여자에서 진상 성분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공급해 주는 거야? 이 선로에 공급해 주면 진상 성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진상 부여를 공급하면 전압이 이제 올라갈 거라는 거죠. 전압이 올라갈 거다. 중부하시에는 뭐 어떻게 된다고? 전압이 당연히 떨어졌을 겁니다. 부하를 이렇게 다 쓰고 있으니까 부하를 중부하 걸었다 그러면 전압이 떨어졌을 거고 그러면 그 전압을 올려줘야지만 평형이 유지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압을 높여줘야 된다. 전압을 높여주는 방법은 뭐야? 전동기를 과여자, 진상운전에서 진상무효 전력을 공급해주겠다 이 말이고 만약에 경부하가 됐다 그러면 계통의 부하가 경부하가 됐다 그러면 전압이 어떻게 있겠어요? 이미 올라가 있겠죠. 올라가 있는 전압을 어떻게 해야 돼? 전동기를 무슨 여자 운전해서 저여자 운전해서 지상무효분을 계통에 공급하면 전압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떨어진다 이 말이죠. 이렇게 진상과 지상 역할을 하는 게 뭐다고요? 동기조상기다. 3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 3번에 보시면 중부하시에는 과여자를 운전하고 그래 중부하시에는 과여자 운전해서 진상을 공급하고 틀린 걸 찾으라 그랬네요. 3번인데 중부하시에 과여자를 운전하여 뒤진 역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앞선 역류를 취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 진상의 앞선 역류를 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네. 자,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28번으로 가죠. 어느 발전소에 4만 kWh를 발전하는데 4만 kWh가 킬로와트는 뭐예요? 전력에 다니고 아워는 시간에 다니니까 걔네들을 합치면 kWh는 뭐야? 전력량이 되겠지. 전력량의 단위가 킬로와트다. 이때 발전하는데 발열량 H가 5000kcal/kg입니다. 5000kcal/kg입니다. 1kg에 뭐를 석탄량 가지고 열량을 얼마나 하겠다는 거야? 5000kcal를 발생하겠다 이거죠. 의석탄을 20톤 사용하였다. 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kg당의 발열량인데 석탄은 톤으로 주어졌으니까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 kg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kg으로 바꾸면 20톤 곱하기 10의 몇 승이 돼야 돼요? 3승 돼야 kg이 나오는 거죠. 사용하였다. 이 화력발전소의 열효율을 계산해라. 자,
말이 좀 빨라서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W는 어떻게 계산된다고? 전력량은 P 킬로와트에다가 뭐예요? 곱하기 시간 T 아워를 곱해주면 전력량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료량을 M이라고 표시해주면 그 연료량은 몇 톤으로 주어졌습니다. 몇 톤으로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기본 킬로그램, 어떤 시간에 대해서 1시간당 몇 킬로그램 사용했냐로 단위로 환산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몇 톤에다가 얼마에 대해 10에 3승을 곱해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 발열량은 50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으로 정확히 줬네요. H라고 한다면 얘가 5000 킬로칼로리 파 킬로그램이랍니다. 얘는 뭐예요? 킬로그램. 1킬로그램의 연료에서 몇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발생하는 거야? 5000을 발생한다. 이때 뭘 구하라 그랬어요? 이타. 효율을 구하라는 거죠. MH분의 공식을 외우시게 해야 된다. 860 PG 곱하기 100%다. 그러면 M이 연료량이라 그랬으니까 연료량은 뭐예요? 몇 톤이 주어졌어? 20톤이 주어졌으니 20톤 곱하기 10의 3승해야 기본 단위 뭘로 바뀌는 거야?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시간당 연료 소비량이 되는 거지. 곱하기 H는 뭐라 해서 발열량 5000이 그대로 주어졌고, 킬로칼로리 킬로칼로리 파 킬로그램이 1kg에 대해서 발열량이 5000이 나왔네요. 기본 단위로 다 바꿨고요. 860 곱하기 PG가 얼마 나오는 거야? 저게 전력량이 얼마? 킬로와트 아워가 나왔으니까 얘가 얼마라 그래서 4만이 주어졌네요. 이렇게 곱하고 곱하기 100% 하면 되겠다. 이거 계산하시면 34.4%가 나온답니다. 자, 29번으로 가겠습니다. 어느 수차의 전격 회전수가 450rpm이고 유연학차가 220이다. 출력은 6000kW다. 이 수차의 특유속도를 계산하시오. 단위는 메다.kW입니다. 그랬어요. 특유속도 NS를 계산하시오. 이랬습니다. 스피컬 스피드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 스피컬 스피드 NS를 구하는데 공식을 좀 외우셔야 돼. N에다가 H분의 P의 2분의 1승에 4분의 5승 메다.kW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런 단위 처음 보셨죠? 왜? 회전 속도인데 메다.kW로 나팔합니다. 저 특유 속도가 뭐냐? 그걸 특성을 알면 단위를 왜 이렇게 쓰는지 알 겁니다. 저 특유 속도란 수차 러너의 모양이 서로 닮은 꼴이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 운전 특성이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수차를 큰 걸 만들어서 실험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만들어서 실험할 수가 없으니 작게 만들어서 크기만 똑같이 만들어서 이상학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특유 속도가 같다라고 보고 단위력차 1m 아래에서 1kW의 출력을 내는 데 필요한 일부간의 회전수를 우리 특유 속도라고 합니다. 특유 속도라고 하는데 이 특유 속도는 낙차가 큰 데 있는 수차에서는 특유 속도 NS는 작아도 됩니다. 낙차가 만약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에 낙차가 적은 대의 터빈에서는 특유 속도를 크게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이 T가 같아지는 그 어떤 경제성이 나온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얘를 100으로 맞추고 싶다 그러면 낙차가 큰 데서의 수차 날개의 속도는 N은 예를 들어서 90이다 그러면 NS를 얼마로 하면 되는 거야? 10 정도로 하면 100을 맞출 수 있는 것이고, 낙차가 적은 데서는 N을 얼마로 하라는 거야? 낙차가 적은 데서는 당연히 속도가 작잖아요. 이거 수차가 덜 들어갈 거 아니야? 계속 10이라면 NS를 키워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100을 맞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특유속도라는 놈은 터빈 크기의 경제성 때문에 태어난 놈입니다. 그래서 특유속도라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특유속도는 대충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정규 시간에 저희 학원에 와서 뭐 수업을 들으실 거면 수업을 들으시면서 좀 더 깊이 공부하시기로 하고요. 자, 이 공식에서 수차 속도가 얼마로 주어졌냐면 수차의 전격 회전수가 450rpm으로 주어졌네. 450 곱하기 P는 얼마로 주었어요? 출력이 6000kW가 주었네. 6000에다가 2분의 1승 하라 그랬죠? 2분의 1승에 H 유연학차가 얼마? 220m네요. 220m에 4분의 5승하면 얼마가 나온답니다. 걔가 얼마? 41메다.kW가 나온답니다. 답 몇 번에 있어요? 3번. 자, 30번. 공식을 알고 계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겠죠? 30번. 송전선로에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알맞는 것은 매설지선. 매설지선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자, 우리 철탑이 있으면 철탑에
철탑을 전부 다 어떻게 해놨어요? 여기 아래 기초 치고 전부 다 이렇게 각입해놨죠? 각입해놓고 여기에 저항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전부 다 매설지선을 아마도 이렇게 다 포설을 해놨을 겁니다. 각 각을 전부 다 매설지선으로 포설해놨는데 그 매설지선을 포설해진 이유가 뭐라고? 저항값을 작게 하려고. 탑각에 뭐를? 저항값을 작게 하려고. 저항값을 작게 해야지만 뭐야? 이상전압이 들어오더라도 그 이상전압이 대지로 잘 방류가 될 거 아니에요. 방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매설지선의 설치 목적은 뭐라고요? 4번에 보니까 있네. 철탑으로부터 송전선의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항값을 저감되는 거라 그랬는데 왜? 역섬락 방지라고 해놨나요? 답은 4번이라며. 자, 역섬락이 뭔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되겠다. 이상전압이 치면 전압이 어디로 방류되겠어요? 방전되겠어? 전부 다? 이대로 대지로 방전이 될 거죠. 방전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매설지선이 없이 저항값이 크다면 그 저항값이 큰 점에 전압이 방전을 하지 못하고 다시 거꾸로 역섬락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그 점에 전위가 상승되면서 거꾸로 송전선으로 뭐를 하는 거야? 이상전압을 전파시켜버리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역섬락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지? 이걸 역섬락이라고 합니다. 이 역섬락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값이 작아야 되겠지. 저항값을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매설지선을 포설해줘야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는 거예요? 4번.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31번으로 갈게요. 전선 중량비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풀이에 표가 주어졌으니까 표를 좀 반드시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걸 시험장에 가서 구해보려면 10분, 20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표를 외우시기로 합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송전전력, 성간전압, 부하용률, 전력손실 및 송전거리를 동일하게 하였을 경우 단상 이선식에 대한 기준은 누구라는 거야? 단상 이선식에 대한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삼상 삼선식에 뭘 구하래? 전선 총중량비를 구하랍니다. 전선 총중량비를 구하는데 단상 이선식을 그럼 기준으로 해라 이 말이지. 단상 이선식을 기준으로 해라. 기준이면 내가 100% 할게. 내가 100%니 단상 3선식은 어떻게 되고 삼상 3선식은 어떻게 되고 삼상 4선식의 전선 중량비는 어떻게 되는데 이걸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뭐 물어보는 거야? 삼상 4선식의 중량비를 물어보는 거죠. 내가 기준이야. 내가 100%야. 너는 몇 프로나 되는데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단상 3선식은 몇 프로쯤 되냐면 전선 중량비가 단상 2선식에 비해서 37.5% 소비가 됩니다. 삼상 3선식은 얼마가 소비되냐면 75%가 소비되고요. 삼상 4선식은 33.3%의 전선이 더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배전선로는 당연히 뭐예요? 전선이 잔뜩 깔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전은 당연히 삼상 4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단상 3선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야? 30.5% 정도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얘는 뭐야? 고전압, 전압이 높은 전압을 쓸 수 있잖아. 누구보다? 단상 3선보다. 당연히 지금은 삼상 4선 380V, 220V를 끄집어내서 싸우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전압을 얻을 수도 있고 전선비도 가장 적게 들어가니까 삼상 4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뭘 물어봤어? 삼상 3선을 물어봤네요. 몇 프로 들어가는 거야? 75%. 답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네요. 0.75. 그죠? 답 1번. 다음 32번. 저압 뱅킹 방식에서 캐스케이딩 현상의 방지를 위하여 인접 변압기를 연락하는 저압선의 중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만거든 것은 그랬는데 저압 뱅킹 방식이 뭔지부터 아셔야 되겠지. 32번은 저압 뱅킹 방식은 뭐예요? 전원단, 소스, 뭐예요? 서브스테이션으로부터, 변전소로부터 전선을 끌고 와서 내가 필요한 부하에 보호장치 COS를 하고 변압기를 놓고 이렇게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게죠. 이게 뱅킹 방식인데 뱅킹 방식은 이거 하나만 갖고는 뱅킹 방식이라고 안 하고요. 이렇게 또 있다. 변압기가 있다. 부하에 공급한다. 이것도 뱅킹 방식은 아닙니다. 왜? 가지식이지. 전원을 끌고 와서 그냥 수용가가 필요한데 따준 거에 이게 가지식이야. 이건 가지식이야. 근데 뱅킹 방식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부하단을 전부 다 병렬로 연결시킨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이걸 뱅킹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하단을 뭐 했다고? 부하단을 병렬로 연결한 것을 뱅킹 방식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상의 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쪽 부하에서 고장이 발생을 하면 여기서 다 끊어줘야 되는데 이게 원리도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파급이 되겠어. 전부의 변압기 또는 부하에 그 고장이 파급되겠죠. 그 고장이 파급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캐스케이딩이라고 합니다.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대책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저압선에 병렬로 연결된 부하 간에 뭐를 설치하면 돼? 여기에 퓨즈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구분 퓨즈라고 되어 있네요. 답이 1번에 구분 퓨즈를 설치하면 된다. 구분 퓨즈를 설치하면 여기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고장을 이렇게 분리하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를 구분 퓨즈 1번이라고 해요. 그럼 왜 병렬로 다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병렬로 연결하는 건 뭐예요? 부하가 예를 들어서 10kW를 소비하고 있었다. 10kVA짜리를 변압기를 달아놨었는데 갑자기 여기에 부하가 하나 더 들어놨어. 10kW짜리가 하나 더 들어놨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지 혼자 공급한다면 변압기 받고? 그게 아니라 병렬로 연결해놓은 이쪽에서 여유가 있다면 네가 50kVA쯤 되니? 그러면 여기서 나 10만 빌려줄래? 이거야. 이게 캐스케이딩 이게 저압 뱅킹 방식입니다.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고장이 발생했다. 여기서 고장이 발생하면 그 고장이 파급되는 걸 캐스케이딩. 그 고장에 대해서 방지 대책은 뭐야? 구분 퓨즈를 설치하면 됩니다. 답 1번. 33번으로 가죠. 33번은 직류 송전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네요. 교류 송전 방식에 비해서 유리한 점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직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직류의 장점 또는 단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교류에 비해서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는 직류하고 있죠. 네, 직류하고 있습니다. 직류 송전하고 있습니다. 자, 직류 송전 방식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교류에 비하여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는데 장점은 첫 번째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리액턴스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효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절연 계급을 직류가 교류에 비해서 루트 2분의 1배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충전 용량의 증가되지가 않습니다.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충전 용량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유전체손도 없습니다. 유전체손이 뭐예요? 유전체손이 뭐야? 절연체에서도 손실이 생기는데 그 절연체의 손실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페란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표피 효과가 작습니다. 표피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표피 효과가 커지면 뭐예요? 전류가 전선의 표면을 흐르는 성질이죠. 이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없고, 다음에 일곱 번째 안정도도 증진되고, 안정도도 커지고, 안정도도 커지고, 다음에 여덟 번째 송전 용량도 커집니다. 송전 용량도 대단히 커지더라. 교류에 비해서 장점이 많네요. 단점도 있겠죠, 당연히. 교류에 비해서 단점이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은 이거예요. 전압을 변성할 수가 없어. 우리 교류는 변압기라는 놈을 이용해서 전자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압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 있는데 전압 변성이 안 돼요. 전압 변성이 어렵다.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뭐예요? 교류는 교본자계라는 게 나오지. 교본자계 3상의 교본자계가 나오잖아요. 120도 차이를 가지고 교본자계도 없습니다. 교본자계가 없어서 단점이다. 전동기 같은 거 돌릴 때 직류로밖에 돌릴 수밖에 없다. 뭐 등등 이런 것들. 뭐 고조파가 많이 발생해요. 고조파 발생이 크다. 고조파 필터들이 들어간다. 발생이 크다. 뭐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되겠네요. 자, 보기로 들어오시면 표피 효과에 대한 송전 손실이 없다. 표피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1번 맞고요. 2번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가 없다. 유도장애가 없습니다. 유도장애가 없다. 그 다음 세 번째, 선로의 절연이 쉽다. 절연이 교류에 비해서 뉴턴의 2분의 1배로 쉽게 할 수 있다. 정류가 필요 없고 승합 및 강압이 쉽다. 승합 및 강압이 어렵다 그랬잖아. 그죠? 전압 변성이 어렵다 그랬습니다. 다음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네요. 다음 34번으로 가죠. 34번은 송전단전압 161kV, 수전단전압 154kV, 상차각이 40도, 리액턴스 X가 45ohm일 때 선로 손실을 무시하면 전송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전송 전력은 안정도 한계식에서부터 X분의 뭐예요? 송전단전압, 수전단전압, 사인 델타인데 얘가 뭐야? 위상차가 아닙니다. 전압 상차각이야. 얘 우리가 알고 있는 역률각이 아니라 이 말이야. 전압 상차각 델입니다. 전압 상차각 델. 그 크기가 주어졌다. 그러면 X값이 얼마예요? X값이 리액턴스가 45ohm이고요. 분해 기본 단위가 주어졌네. 자, 그 다음에 ES가 얼마예요? 161kV입니다. 킬로볼트 곱하기 수전단전압이 얼마야? 154 킬로볼트죠. 킬로볼트를 킬로 하면 메가가 되는 거나
그러면 여기 다 계산하고 사인 세타 얼마 곱하면 단위는 뭐라고 했어? 몇 메가와트가 나오죠? 킬로니까 기본 단위 나머지 오hm, 볼트 다 기본 단위잖아. 그죠? 사인 몇 도가 주어졌어요? 45도가 주어졌네. 사인 45도를 계산기 누르시면 사인 45도는 얼마야? 루트 2분의 1이죠. 루트 2분의 1 계산해서 누르시면 얼마 나온다? 354 메가와트가 나온답니다. 다음 몇 번에 있어요? 3번. 이런 문제 정도는 뭐 정확히 공식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죠. 35번. 복도체에서 소두체의 반지름을 R메다, 소두체 사이의 간격을 S메다라고 할 때 소두체 간의 등가 반지름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등가 반지름 R를 구하시오. 그러면 얘 어떻게 구해요? 소두체 반지름의 복도체 수만큼 n분의 1이 되겠지. n분의 1에다가 소두체 간격을 S라고 한다면 S의 n분의 n-1로 구하는 거죠. 그러면 R에다가 두도체니까 복도체는 두도체지 2도체지. 여기에 S의 2분의 2-1이 되나요? 그러면 R의 2분의 1, S의 2분의 1이 남지.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이면 루트 뭐가 남는 거예요? 2분의 1 루트, 2분의 1 루트 하면 R, S가 남겠죠. 몇 번? 1번이 되네, 1번. 36번. 다음 중 무부하 시 충전 전류 차단, 무부하 시의 밑줄, 무부하. 자, 답부터 불러드리면 3번이 답이 되네요. 자, 뭐냐면 이 달록이라는 놈은, 달록이, DS라는 놈은 디스차이징 스위치는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이 스위치 자체는 소호 능력이 없습니다. 소호 능력이 없다. 무슨 소리야? 아크를 끌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 이 말이야. 아크를 끌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부하가 있는 선로를 DS 가지고 온오프 하면 뭐가 딸려 나와? 아크가 딸려 나올 텐데 이 아크를 끌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아크에 의해서 누가? 조작자가 손해를 볼 겁니다. 당연히 위해를 당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어떨 때만 조작해야 된다? 무부하 상태. 여기에 스위치를 껐을 때 진짜 어떤 시비, 차단기나 이런 것들을 오프해놨을 때만 얘가 온오프가 가능하더라. 결국 시비가 열렸다는 건 얘가 뭐가 된 거야? 예로 봐서는 무부하 상태가 된 거지. 무부하 상태에서만 뭐를 할 수 있다? DS를 온오프 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38번으로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35번, 36번. 뭐를 하나 안 풀고 간 것 같은데요? 34번을 풀었나요, 우리? 34번은, 죄송합니다. 34번 문제가 이거죠? 34번 문제고, 35번 문제가 이 복도체가 아니라 그 위에 하나 더 있네요. 35번 문제를 좀 풀고 가죠. 이건 몇 번 푼 거예요? 그럼 36번이 되겠지? 36번. 이게 몇 번 문제예요? 37번 문제네요. 죄송합니다. 자, 35번 문제를 안 풀고 왔네요. 35번. 66kV 60Hz 3상 1회선 송전선이 통신선과 나란히 가선되어 있다. 송전선의 일선지락 사고로 영상전류가 80A로 있을 때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자유도전압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전자유도전압은 어떨 때 발생했다는 거야? 일선지락이든 이선지락이든 어떤 고장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이 이전압은 제2의 오메가 ml의 3I0는 공식에 넣어야지만 전자유도전압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자유도전압은 제2의 오메가가 얼마예요? 2파이F가 되겠지. 2파이F에 상호 인덕턴스 M을 곱하고 병행 길이 L을 곱하기 3I0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 전부 다 값이 주어졌으니까 제2의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몇 헤르츠 주어진 거예요? 60Hz가 주어졌네. 60 곱하기 상호 인덕턴스 M은 얼마예요? 상호 인덕턴스 M이 얼마냐 볼까요? 상호 인덕턴스 M이 0.05mH/km가 주어졌고 나머지들은 볼트로 구하라 했으니까 기본 단위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러면 0.05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10의 마이너스 3승 해줘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미리헬리가 헬리가 된 거지. 미리헬리가 뭐가 됐어? 헬리가 된 거죠. 곱하기 거리가 얼마 주어졌냐? 40km가 주어졌습니다. 40 곱하기 3 곱하기 여자 전류가 얼마 주었어요? 지락 고장이 발생해야 되지만 여자 전류가 생기는 거지. 이거 영상 전류가 생기는 거죠. 영상 전류가 얼마 주었어요? 80A가 주어졌나? 네, 80A가 주어졌네. 이거 계산기 누르시면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공식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 답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가시냐면 38번으로 갈 차례죠. 38번이요.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맛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38번.
다음 중 코로나 인계전압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그랬어요. 코로나 인계전압에 직접 관계가 없는. 코로나 인계전압식을 알고 계셔야 되겠지. 코로나 인계전압식은 어떻게 돼? 24.3 M0 M1의 델 D 로그 11m로 하는 R분의 D다 그랬어요. 여기서 코로나 인계전압은 당연히 큰 게 좋은 거죠. 코로나 인계. 코로나가 발생하는 한계점, 인계점이 당연히 높아야지 코로나가 발생을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불러요? 코로나 개시전압이라고도 부르죠. 얘는 높은 게 좋은 것이다. 여기에 M0가 뭐예요? 전선의 표면계수, M1이 뭐예요? 날씨계수, 델이 뭐예요? 상대 공기밀도, D가 뭐예요? 전선의 지름이죠. 이런 것들. 전선의 얘는 뭐야? 등가, 성간거리가 누구를 결정하고 있어? E0를 결정하고 있죠. 자, 여기서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을 찾으라 했으니까 1번 전선의 굵기 당연히 관계가 있죠. 기상조건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성간거리도 관계가 있는데 뭐야 이거? 애자의 강도는 관계가 없죠. 다음 몇 번이에요? 3번에 있네. 3번. 자, 39번으로 가시죠.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랬는데 우리 리액터를 좀 정리하시고 콘덴서를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한류 리액터는 뭐 할 때 사용하는 거냐? 한류 리액터는 단락전류 제한용입니다. 단락전류를 제한하려고 뭘 사용한다? 리액터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액터 중에 직렬 리액터가 있습니다. 직렬 리액터가 있는데 직렬 리액터는 뭐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콘덴서를 개방하거나 폐로할 때 뭐 나온다고? 이상전압이 나오면서 그 이상전압에 따라 나오는 이상전류에 따라 나오는 고조파, 5고조파 제거용입니다. 그죠? 5고조파를 제거하려고 직렬 리액터를 사용하는 거고 병렬 리액터가 있죠? 병렬 리액터, 블로 리액터는 뭐예요? 병렬 리액터는 페란티 현상이 생겼을 때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페란티 현상이 뭐예요?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콘덴서로 들어가면 직렬 콘덴서가 있고 콘덴서가 있습니다. 콘덴서가 있고 병렬 콘덴서가 있어. 병렬 콘덴서가 있는데 자, 직렬 콘덴서는 뭐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X값이 커지지. 선로의 리액턴스가 커지기 때문에 그 리액턴스를 뭐 하려고요? 서로 상쇄시켜서 뭐 하려고? 전압 강화를 보상해 주려고. 전압 강화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뭐 한다? 직렬 리액터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병렬 콘덴서는 직렬 콘덴서를 사용하는 거고 병렬 콘덴서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예요? 병렬 콘덴서는 역류를 개선하는 거죠. 역류를 개선해서 역류를 개선하면 뭐 돼? 전력 손실이 작아지는 거잖아. 전력 손실을 줄이려고 병렬 콘덴서를 사용하는 거다. 39번에서 뭐 물어왔어? 한류 리액터의 사용 목적 물어왔으니까 단락전류 제한이 답이 되겠죠. 답 몇 번? 4번이 되나요? 네, 4번이 될 것 같고요. 40번으로 들어갑니다. 40번 마지막 문제. 20kV 미만의 옥내 변류기로 주로 사용되는 것인데 뭐예요? 뭐예요? CT죠, CT. 커런트 트랜스포머 40번은 CT에 대해서 물어봤다. CT는 뭐예요? CT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류해 주는 거죠. 무슨 소리야 이게? 이렇게 765, 345, 막 154다. 이런 데는 1차 측에 흐르는 전류가 대단히 크겠죠. 여기에 막 부하 전류가 예를 들어서 부하 양에 따라서 흐르는 거니까 막 1500A가 흐른다. 1500A 흐른다? 그럼 이거를 여기다 암페어미터 달아갖고 계측을 할 수 있나요? 없지. 왜? 암페어미터는 요만하잖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몇 암페어 흐르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 1500A를 재려면 이 방만한 변압기만한 진짜 크기에 뭘 달아야 돼? 전류계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비경제적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 뭘 달아요? CT라는 걸 설치하고 1차 측의 큰 전류를 2차 측에 몇 암페어로 5암페어 또는 뭐 765에서는 1암페어짜리도 사용을 합니다만 어찌됐든 5암페어로 작은 전류로 변류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때 이 변류기가 건식이냐 습식이냐 유입형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자, 20kV 미만의 옥내 변류기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뭐냐 그랬는데 답이 건식 권선형이네요. 4번으로 사용하고 있더라.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08년 2회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